네, 오늘은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생물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30문항이고 시간은 60분입니다. 전부 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문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으로 다른 기출문제와 유사한 항목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바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식물세포의 원형질 연락사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식물세포의 원형질 연락사와 유사한 것은 간극연접이죠. 간극연접. 왜 그러냐면 간극연접과 식물의 원형질 연락사 모두 세포 간에 물이나 이온, 이온, 뭐 일부 단백질 등 물질을 교환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또 폐쇄가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원형질 연락사, 그리고 유사한 것이 간극연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입니다. 비타민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비타민 B1부터 보겠습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으로 각기병이 유발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각기병은 다른 말로 베리베리병이라고 중앙대학교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비타민 B 2번 보시면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으로 부족 시 광공포를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B2는 리보플라빈 맞죠? 부족하면은 광공포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 광공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의 피로가 많이 유도되게 되고 그리고 빛에 대해서 광민감성을 띠게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고 광민감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볼게요. 비타민 B7은 엽산으로 과잉기 여성을 위한 보충제로 추천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엽산은 B7이 아니라 B9이죠. 그리고 이 엽산이 과잉기 여성을 위한 보충제로 추천되는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서 세포 분열이 매우 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그 DNA 합성을 필수적으로 하게 될 텐데 이 DNA 합성을 할 때 비타민 B9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신할 때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비타민 B9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있는 이 비타민 B9을 태아가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엽산을 꾸준하게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을 위한 보충제로 추천된다. 맞는 말인데 비타민 B7이 아니라 비타민 B9이므로 틀렸으므로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비타민 B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하다 있는데 이 비타민 BK가 혈액 응고인자 합성에 관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화의 과정 중 유전적 부동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데 유전적 부동이 무엇일까요? 유전적 부동은 우연한 사건으로 개체군 내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개체군 내의 대립 유전자가 빈도가 변화하는 현상. 그래서 예를 들면 창시자 효과나 병목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보기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1번 보기부터 볼까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남겨지는 과정.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부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집단 사이에서 개체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거는 유전자 이동이에요. 언뜻 보면 창시자 효과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자 이동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외부 다른 집단에서 기존에 있던 개체군으로 다른 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오는 그런 현상을 바로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고 이번 보기에 있는 이 설명이 유전자 이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유전적 부동하고는 달라요.
이 유전적 부동 중에서 창시자 효과가 뭔가 이 집단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포함하고 있긴 한데, 얘는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개체군 집단에서 일부가 다른 데로 이주할 때 나타나는 게 창시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이동과는 다르다는 점. 그래서 2번은 유전자 이동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유전적 부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DNA 염기 서열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인데요. 이거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그리고 4번, 집단 내 특정 유전자의 빈도가 우연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다. 네, 제가 지금 적은 이 설명하고 똑같죠? 그래서 4번이 유전적 부동의 정의입니다. 이 병목 현상이라는 건 그 유전적 부동 중에서 특히 이런 홍수, 산불, 이런 자연재해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유전자가, 집단 내 유전자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 유전적 부동에 속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 제가 설명한 이 보기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받아들이기 수월할 거예요. 한번 잠깐 시간을 멈추고 이 그림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인간 심장의 수축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심장이 이완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다루면 좀 많이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심방 이완, 심방 수축, 심실 수축 이 세 단계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이 이완한다라는 거는 심방에 피를 채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방에 피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그 방실 판막, 그러니까 여기 심방과 심실에 판막이 닫혀야겠죠? 그래야 심방에만 빵빵하게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실 판막이 닫혀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반월 판막은 반월 판막이 무엇이냐면 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말하는데요. 이 판막도 당연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열려 있을 이유가 없죠. 심방에 피를 채우는 과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심방 수축이 일어나요. 심방 수축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심실로 쭉 하고 피를 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반월 판막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 판막이 닫혀 있으면 지금 심실에 피를 보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가 딱 막혀 있어야 심실로 딱 피를 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반월 판막이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가야 되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의 판막인 방실 판막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심실이 수축하고 이제 동맥으로 나가는 그런 경로인데요. 이때는 당연히 방실 판막이 닫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심실이 쭉 하고 짜지는 과정에서 심방으로 피가 역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드시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실 판막은 닫혀 있고요. 반월 판막은 열려 있어야겠죠. 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기라는 거는 심방하고 심실이 수축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심방이 수축한다, 심실이 수축한다, 이거는 맞는 말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월 판막이 닫힌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반월 판막이 닫힌다, 그리고 방실 판막이 닫힌다인데, 이 수축기에 보면 이렇게 심방 수축할 때는 반월 판막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또 심실 수축할 때는 반월 판막이 열려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방실 판막만 보더라도 방실 판막은 방실 판막은 여기선 열려 있는데 여기선 닫혀 있죠. 그래서 이거 좀 모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수축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시점에서 그 심방의 수축기라기보다는 심실의 수축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수축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혈액, 폐동맥이나 대동맥으로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심실이 수축하는 과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반월 판막이 닫힌다라고 하면 이건 틀렸다고 체크를 하고 방실 판막이 닫혀 있는 이런 심실 수축기를 심실 수축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엄밀하게 말하면 심방 수축을 할 때
반월 판막은 닫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 거예요. 이전에부터 닫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닫힌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해석할 때, 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때는 반드시 방실 판막이 닫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쪽 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야 되니까 반월 판막이 열려야 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심실의 수축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반월 판막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열려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항체를 파파인으로 절단하면 절편 ABC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체를 절단하는 방식은 펩신을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파파인을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펩신을 이용해서 자르게 되면은 이 아래쪽 부분 있죠. 여기는 다 분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남느냐? 이 부분 하나하나를 FAB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를 FC라고 해요. 그래서 FAB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는 FAB2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파파인으로 절단하는 경우에는 이게 AB가 두 개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FAB 절편을 두 개를 얻을 수 있고 FC 부분을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FC 부분이 파파인으로 절단할 때는 완전히 분해되는 형태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온 거는 파파인으로 끊어졌을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가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가, A와 B는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에피토브에 결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의 항체에는 하나의 특정한 에피토브에만 결합할 수 있어요. 하나의 항체는. 그러니까 얘나 똑같은 항원 결정기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항원의 그 패턴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의 항체의 유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여야 돼요.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나번, 항체가 체내에서 분포하는 장소와 역할에 따라서 C, 이 FC 부분을 말하는 거죠. 얘의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FC 절편 부분에서 항체의 클래스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분포하는 장소와 역할에 따라서 이 FC 조각의 구조가 다르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답번, C는 항원의 중화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항원의 중화작용을 수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항원이 결합하는 부분이겠죠. 이 FC 부분은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아니에요. 항원이 결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화작용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FC 부분은 어떻게 쓰이냐면 항체의 전체 구조가 있다고 쳤을 때 옵손이나 보체 활성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 틀렸으므로 나번만 정답이어서 2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 넘어가면요. 피부나 입, 식도의 내벽 등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표면에 적합한 상피 조직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한 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 종류의 상피 세포가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단층 편평 상피의 경우에는 일단은 1층,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단층이라는 게. 그리고 납작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층이고 매우 납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얇다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폐포에서 그 기체 교환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단층 편편 상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혈관 내벽도 단층 편편 상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층 입방 상피는 납작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입방형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세포가 입방형으로 한층, 단층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뭐 갑상선이나 신장 세뇨관에서 분비나 흡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단층 원주 상피는 이런 식으로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 1층의 세포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층 편평 상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의 답인데, 이런 기관이나 피부 표면이나 식도나 입 안 이런 데에서 편평세포가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중층이죠. 그런데 편평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쌓여 있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래된 세포는 떨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래된 세포는 떨어지고 아래에서 세포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세포들이 마찰이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 입이나 식도, 내벽 등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층 편평 상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중층 원주 상피. 우리 문제에서는 이 유사 중층 편평 상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면 이게 원주 상피니까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여러 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층입니다, 한 층. 그래서 거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층처럼 보이는 거짓이다. 그래서 이거는 1층이에요, 1층. 그런데 중층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짓 중층 원주 상피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근데 여러 층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핵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핵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기관지에서 점액 분포나 선무 운동을 담당하게 되고 이 이행산피가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방광이나 요관에서 신축성이나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표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기에 체온 대모김 조절 단계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감각 신호가 있고 그것에 대응해서 반응하는 항상성 유지 기작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감각이 들어오는 신호가 나번과 라번에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체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출발점일까요? 그럼 여기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시상하부가 보온 기작을 활성화한다고 해요. 이 보온 기작을 활성화하는 거는 언제 그렇죠? 당연히 추울 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라번이 1번으로 생각하고 2번이 마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의 중추이죠. 그래서 보온 기작을 활성화시킨다. 인데 보온 기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하부가 인식해서 활성화시키는데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피부 혈관이 수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3번이 되겠죠. 피부 혈관이 수축하면 보온 기작이 활성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혹은 막 운동을 엄청 할 때 이 얼굴 피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되죠? 엄청 붉게 빨개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피부 이 겉표면으로 흐르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면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 표면의 혈류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혈관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피부 혈관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은 되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추울 때는 따뜻한 혈액에 있는 온도, 그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외부로. 그러니까 피부 주변에 있는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이 피부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 과정을 생각해보면 답원 과정이 왜 보온기작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적당하게 올라가게 되면 시상하부가 이를 또 인식해서 보온기작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라마, 다, 나, 가가 되고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주입에 따른 면역 반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좀 유명한 그래프이기도 하고 바로 해볼게요. 이 첫 번째로 항체 생성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경우는 무엇이죠? 바로 1차 면역이죠.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은 2차 면역. 항원이 다시 동일한 항원이 재노출됐을 때 항체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반응이 2차 면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면역 기억에 의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 면역은 좀 느린 편이죠. 근데 2차 면역의 경우에는 면역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대량으로 일어납니다. 한번 볼게요. 가번 보기부터 보시면요. 30일의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한다. 그렇죠. 기억세포가 존재하니까 이 기억 B세포, 기억 T세포 등을 통해서 빠르게 항체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나번 30일의 항원 A와 새로운 항원 B를 동시에 주입하면 이때 항원 A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항원 B를 동시에 주입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B 항체의 생성 속도는 A 항원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 B 항원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으로 노출된 항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B 항원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별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번은 틀린 보기고요.
답은 보조 T세포가 결핍되면 A 항체 생성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보조 T세포가 항체 생성에 관여하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항원 지시세포가 항원을 섭식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얘를 그 보조 T세포, 그러니까 T 헬퍼셀에 얘를 제시를 하게 되면요. 이 보조 T 림프구는 그 B세포나 세포독성 T 림프구, TC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TC의 경우에는 활성화되면 직접 공격하여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고요. B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형질세포로 일부가 분화해서 항체를 분비하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저장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T림프가 매개해주는 이 반응이 없다면 항체가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번도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근육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루부산의 환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산소호흡이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발효는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우기에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육세포가 수행하는 발효는 무엇이냐? 젖산 발효에 속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피루부산을 통해서 젖산을 만드는 경로인데요. 이 피루부산은 어떻게 생성된 것이죠? 포도당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발효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산소가 없는 상황이니까 해당 과정을 통해서 원래 같으면은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까지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에너지를 얻는 경로인데 그렇지 않고 해당 과정만 진행할 수 있는 거야. 왜?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해당 과정에서 NADH가 계속 끊임없이 생성이 되죠. 근데 그 NADH를 다시 NAD로 되돌려 놔야지만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발효인데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도 NADH를 다시 NAD로 회수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젖산 발효에서도 NADH를 NAD로 회수하는 과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과정과 발효 과정을 이렇게 돌리는 건데요. 무산소 호흡을 할 때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 환원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NADH가 산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루부산은 환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루부산의 환원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답은 1번인데 일단 뭐 알코올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이 에탄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세포가 수행할 수 있는 건 알코올 발효가 아니라 젖산 발효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ATP와 NAD를 골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NAD가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ATP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나오죠. ATP하고 NADH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근육세포가 무산소 호흡을 하는 이 과정을 통째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1번이라고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호르몬과 그 효과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멜라토닌, 생물학적 리듬 조절 관여하냐? 라는 것인데 멜라토닌은 어디서 분비되죠? 송가선에서 분비가 되죠. 네, 식교차 상액 SCN에서 인식을 해서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기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다음 2번은요. 칼시토닌. 칼시토닌 어디서 분비되죠? 갑상선 C세포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고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이죠? 부갑상샘 호르몬 파라토르몬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프로게스테론 자궁속막 성장 촉진. 네,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물질도 난소에서 분비가 되어서 자궁 내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자궁 속막 성장 촉진이나 유지. 네, 맞는 보기고요. 글루카곤은 혈당 증가이고 인슐린이 기량적인 작용을 해서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죠.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1번. 다음은 감수 분열의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감수 분열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가나 드라마 보면서 각각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게요. 가의 경우에는 염색체 상태로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교차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가 염색체가 관찰이 되고요. 교차. 그러면 이미 분열기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교차를 형성하는 시기는 감수 1분열 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감수 1분열의 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기 다음으로. 그 다음에 답원은 중기일 텐데 적도판에 배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염색 분체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타이밍이니까 이때는 감수 2분열이겠죠. 라번은 이 염색 분체가 이미 분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감수 2분열의 후기고요.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나번입니다. 나번은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핵막이 점점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려고 하죠. 핵막 생성. 그래서 이때는 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기 중에서 감수 1분열 말기인가 감수 2분열 말기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런 거 헷갈리지 않게 말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배치해놨죠. 모든 보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수 2분열의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기일 텐데요. 지금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기 중에서 감수 1분열의 중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 찾아봤고요.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다음 중 조면세포체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세포는 무엇인가? 인데, 조면세포체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는 거는 조면세포체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세포인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단백질 분비가 활발한 세포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단백질 분비를 가장 활발하게 해야 되는 세포는 무엇이냐면, 항체를 분비해야 되는 형제세포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시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므로 이 항체를 생산하는 형제세포가 조면세포체가 가장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분해하여 ATP를 생산할 때 포도당에 저장된 총 에너지의 34%를 ATP로 활용한다고 해요. 나머지 66%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정답은 열로 방출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연력합체 이 법칙 때문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항상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손실 34%만 ATP를 형성하는데 합성하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손실된다. 열에너지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번부터 볼게요. 바이러스 유전체는 숙주의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복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RNA 바이러스네요. RNA 바이러스. 그럼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레트로바이러스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레트로바이러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죠? 레트로바이러스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자체 효소가 있어요. 레트로바이러스에 그래서 본인이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유전 물질을 발현해서 사용하는 효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전사 효소고요. 셀프 자기 자신의 유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그레이스라고 삽입 효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테이스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자기 자체 효소를 사용하기보단 숙주의 효소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뭐 복제하거나 대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그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면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역전사 효소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로 RNA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RNA를 가지고 cDNA를 합성하는 효소입니다. cDNA를 합성하고 나서 이 인테그레이스를 통해서 이 숙주의 유전체에 삽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테그레이스라는 효소고요. 그때 관여하는 게.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거는 그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캡시드나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숙주의 단백질, 그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질 텐데 그 단백질을 조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숙주의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그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진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틀린 보기고요. 나번, 일부 바이러스는 감염성 단백질을 유전체로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감염성 단백질이 아니라 감염성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체로 감염성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유전체로 단백질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틀린 설명일 것 같아요. 유전자는 말 그대로 RNA나 DNA로 이루어진 핵산을 지칭하는 용어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감염성을 가진 단백질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온이에요, 프리온. 그래서 정상 프리온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변성된 프리온의 경우에는 베타 병풍 구조를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어서 이때는 프리온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리온성 질환에는 뭐가 있냐?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광우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단백질이 병원체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이 프리온이 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답원, 현재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식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이것도 그냥 지식형으로 그냥 다 가나 틀렸으니까 다 맞겠지 하고 체크를 아마 시험장에서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떠올렸으면 조금 판단하기 쉬웠을 수 있어요. 이 TMV라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집니다. 제일 유명한 그 식물 바이러스죠. 다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척추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번, 오리너구리는 단공류에 속한다. 알을 낳는 포유류다. 단공류 자체가 포유류인데 알을 낳는 애를 말해요. 그래서 이 단공류가 포유류 중에서 좀 원시적인 형태인데 포유류지만 알을 낳는 그런 동물이고 오리너구리가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는 포유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젖을 먹인다. 이 오리너구리는 좀 뭔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유명한? 좀 알만한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나번 볼까요? 도룡령은 외부의 열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오염성 파충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충류가 아니라 양서류입니다. 도룡령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하고 갑시다. 양서류란 무엇이냐면 물과 육지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동물을 말하는데요. 얘네는 개구리, 도룡뇽, 두꺼비, 맹꽁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충류는 대부분의 육지 생활을 하는 애인데 도마뱀, 뱀, 거북, 악어 이런 것들이 파충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번은 틀렸고요. 답은 상어는 연골어류이다. 연골어류가 뭐냐면 뼈대가 연골로 구성된 걸 말해요. 그래서 연골어류의 반대말이 경골어류인데 상어는 대표적인 연골어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 답원이 정답이어서 2번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혈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기부터 볼까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적혈구를 생성한다. 그렇죠. 고산지대에 살게 되면 산소 농도가, 산소 분압이 매우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산소를 좀 운반을 활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 농도가 적은 상황이니까 산소
원래 같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산소 포화도 그래프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환경, 고산지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면 이 정도의 산소 분압이었다고 쳐볼게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그런데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산소 분압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냐면 이거를 신장에서 그림이 있네요. 신장에서 이거를 인식해서 적혈구, EPO라는 적혈구 생성 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얘가 골수에 가가지고 적혈구를 본격적으로 생성해내고 적혈구의 양을 늘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산소가 애초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가 적은 거야. 산소 포화도가 적은 환경이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대책으로 이 적혈구의 수, 버스의 수를 늘리는 거야. 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직에 적절하게 산소가, 특히 뇌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대에 적응한 환경에 대한 그래프가 바로 이것인데, EPO가 많이 만들어져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진 이 그래프가 이것인데, 이 경우에는 고산지대에서 산소가 낮은 환경이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일 때, 원래 정상 환경이었을 때 산소 포화도가 이 정도였는데, 고산지대에서 만약에 EPO를 통해서 적혈구를 많이 생성했다면 정상적인 환경하고 비슷하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EPO를 통해서 적혈구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좀 높아진 경향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1번은 맞습니다. 다음 2번. 뼈 속질에서의 적혈구 생성은 조직에 도달하는 산소량에 의해서 조절된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의 산소량을 인식해요. 신장에서. 그래서 신장에서 이를 인식해서 EPO를 분비를 해서 EPO를 분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뼈 속질,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EPO를 분비해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3번. 부신에서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가 생성되어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부신이 아니라 신장이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적혈구는 핵이 없어서 헤모글로빈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 뭐 다른 세포에 비해서 뭐 공간이 많다 이런 걸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적혈구에 들어있는 것인데 적혈구가 무핵세포이죠. 핵이 없는 세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뭐 더 크다라고 러프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동물의 먹이 섭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지역적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배운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진딧물은 기질 섭취자에 속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질 섭취자가 무엇일까요? 뭐냐면 먹이원 위에 사는 거예요. 먹이원 위에 살면서 먹이를 섭취하는 것 하는 것이 바로 기질 섭취자의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이원이라는 것은 진딧물로 기준으로 보면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딧물이 식물에 있는 액체, 체액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은 체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먹이를 공급하고 하는 먹이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진딧물은 식물의 표면에 살면서 체액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진딧물이 기질 섭취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2번. 소화는 기계적 분해와 화학적 분해로 이루어진다 라고 있는데 기계적 분화가 예를 들어서 소화작용 중에 저작작용 이렇게 음식물을 씹어가지고 분해하는 그런 작용도 있을 것이고 화학적 분해는 소화 효소 같은 걸로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히드라는 먹이 섭취와 배설이 하나의 출입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섭취와 배설, 그러니까 입과 항문이 하나인 거, 이 출입구를 뭐라고 하죠? 위수광이라고 부르죠, 위수광. 그래서 분류 단원에서 배우는 지식인데, 위수광을 가지는 동물은 편한, 자유, 위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수광을 가지는 동물은 편형, 동물, 그리고 자포, 그 다음에 유즐. 편형동물, 자포동물, 유즐동물은 위수광을 가진다. 위수광이 뭔데? 입과 항문, 하나의 구멍으로 입과 항문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드라의 경우에는 자포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4번, 새 모래주머니는 음식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지엽적인 보기인데 답은 어쨌든 4번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모이주머니입니다. 새에는 모이주머니라는 게 있고 모래주머니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이주머니라는 건 무엇이냐면 식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물을 임시 저장하는 위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임시 저장. 이 모래주머니는 무엇이냐면 두꺼운 근육성 주머니로 되어 있는데 얘를 물리적으로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서는 음식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으므로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모이주머니가 되면서 답이 4번입니다. 좀 지엽적이죠?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하나하나씩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분자는 무엇일까요? 보면은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고 지방산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인산기 부분이 있으니까 인지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지질 중에서도 이 부분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인지질의 이름이. 그래서 얘네는 인지질의 일종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인지질 중에서도 뭐냐?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입니다.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이 지방산 꼬리로 된 부분 중에 하나는 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인지질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양친맥성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죠. 이 인지질이 있는 이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고요. 이 지방산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죠. 그러니까 양친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당 중합체냐? 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는 인산, 글리세롤, 지방산이 합쳐진 그런 중합체이고 포도당 중합체랑 관련이 없죠. 그 다음 DNA 구성 성분이라는 것도 관련이 없죠. 얘는 지질에 속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위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세포를 제가 이렇게 옆에 그려놨습니다. 가번, 펩신은 양성 대먹임을 통해서 더 많은 펩신을 만들게 한다. 그렇죠. 이 주세포에서 펩시노겐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펩시노겐은 효소 원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되죠? 펩신이 돼야 되죠. 근데 이 펩신으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나오는 HCl, 염산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펩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가 촉매 작용을 통해서 다시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 대먹임을 통해서 더 많은 펩신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번, 벽세포에서 염산이 분비되죠. 다번, 염산에 의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이 되죠. 라번, 주세포에서 펩시노겐, 효소원 상태가 분비가 되죠. 그래서 가나다라가 전부 다 정답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정란과 성숙한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한번 1번부터 볼까요? 수정란은 성숙한 난자보다 더 많은 염색체를 가진다. 이거는 보시면 수정란의 경우에는 그 EN이죠, EN. 왜냐면 난자하고 정자가 수정이 된 최종적인 그 형태니까요. 그래서 난자는 N 반수체이고 수정란은 EN짜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염색체를 당연히 가지겠죠. 수정란이 난자보다 2배 더 많은 염색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수정란은 감수 분열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분열이 되죠. 수정란이 초기에 체세포 분열하는 방식이 뭐죠? 난할입니다. 난할. 그래서 난할을 가끔 보면 감수 분열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체세포 분열입니다. 3번, 성숙한 난자는 생식소 자극 호르몬 HCG를 분비하냐?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성숙한 난자가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이후에 영양세포와 육모막에서 분비를 하는 것이고요. 왜 분비를 하는 것이죠? 황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신 초기에 HCG라는 것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태반에서 본격적으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HCG가 영양세포, 육모막에서 분비가 되게 되고요. 얘가 황체를 유지시키는 애죠. 이렇게 임신 초기에 HCG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프로게스테론의 급상승이 배란을 유도하냐 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아니라 프로스타글란딘이죠. 프로스타글란딘의 급등으로 이제 배란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X선 회절법을 이용해서 DNA 구조를 밝힌 왓슨과 크릭은 같은 종류의 염기끼리 염기쌍을 이룰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같은 종류의 염기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염기의 종류 중에서는 퓨린과 피리미딘이 있죠? 이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퓨린은 아데닌, 구아닌 이런 것들이 있고 피리미딘의 경우에는 시토신, 티민 이렇게 DNA의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 퓨린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리이죠. 그리고 얘는 단일고리죠. 그래서 이 왓슨과 크릭이 말하는 건 X선 해설법으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A랑 G랑 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염기끼리는 결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X선 해설법을 통해서 결론 지었다라는 건데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동일한 염기끼리 동일한 종류의 염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수소결합을 할 수 없냐라는 것인데 동일한 종류의 염기끼리 수소결합 자체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수소결합의 조건이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가 있고 그거에 달려있는 수소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또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가 있기만 하면 이 사이 수소결합이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동일한 염기끼리 염기쌍을 이루면 DNA 분자의 직경이 일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게 2번이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왓슨과 크릭이 X선 회절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DNA 분자의 직경이 엄청나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일한 종류의 염기끼리 염기쌍을 이루지 않기 때문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중고리의 경우에는 단일고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크겠죠? 단일고리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그러면 이중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와 단일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이 DNA 층을 봤을 때 얘네가 간격이 항상 일정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퓨린 반대편에는 무조건 피리미딘이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X선 해절법을 통해서 분자의 직경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관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동일한 염기끼리 염기쌍을 이루면 염기들이 0.34나노미터 떨어져서 쌓일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 실험과는 좀 무관한 얘기고요. 0.34나노미터라는 거는 실제로 이 염기쌍 사이의 염기층 한 층과 한 층 사이의 간격이 0.34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중 나선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려면 10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3.4나노미터가 되겠죠? 0.34나노미터가 10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기입니다. 동일한 연기끼리 연기쌍을 이루려면 이중나선이 일정한 간격마다 한 번씩 회전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인데,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중나선이 일정한 간격마다 한 번씩 회전할 수 있는데 그 간격이 10층, 3.4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층이고, 이 동일한 연기끼리 연기쌍을 이루게 되면 그렇게 회전할 공간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 엑스선 회전법과 관련이 없는 말이기도 하고 근거가 없는 말이므로 틀린 말입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교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번, 곤충의 가지가 많은 기관지는 체세포와 직접 기체교환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곤충에서 기체교환을 하는 것이 바로 기관지죠. 곤충은 순환계가 있고 기관지라고도 부르는 기관계가 있는데요. 이 기관지에서 직접 기체 교환을 하고요. 기체 교환. 그리고 순환계는 개방형 순환계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혈액과 조직액이 다 섞인 상태로 순환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양분이나 물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순환계를 통해서는. 그래서 가번은 맞는 보기이고요. 나번, 지렁이는 체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를 통해서 기체를 교환한다. 이 설명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 환영동물이 지렁이가 환영동물에 속하는데 특별히 분리된 호흡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렁이의 경우에 비 오면은 땅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번 보겠습니다. 호흡기 표면에서 물이나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을 환기라고 한다. 이거는 중앙대학교 기출문제에서 또 출제된 바가 있는 문장이고요. 환기의 정의가 물이나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라번, 아가미 호흡에서 물과 혈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역류교환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역류교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랑 그 산소 농도가 부족한 혈액과 산소 농도가 높은 이 혈액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최대로 산소가 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 안에 포함된 산소를 그 호흡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방식이 바로 역류교환입니다. 답은 가나다라가 모두 맞으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호흡의 항상성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번부터 볼게요. 조직의 CO2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의 pH가 낮아진다. 그렇죠. CO2가 혈액에 높게 되면 탄산이 되죠. CO2가 높게 되면 탄산이 되는데 이 탄산이 다시 H 플러스와 중탄산 이온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O2가 증가하게 되면 H 플러스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H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나번, 혈관에 존재하는 감지기가 혈액의 pH 변화를 감지한다. 네, 이 pH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 호흡 조절을 할 수 있는 수용체가 중추의 연수에 있고요. 그리고 혈관에는 대동맥 그리고 경동맥과 대동맥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CO2, O2, pH 변화 등을 직접적으로 감지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 맞는 설명이고요. 다번, 시상하부는 뇌척수액의 pH 변화를 감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하부가 아니라 중추에서 pH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연수입니다. 틀렸고요. 라번, 연수에서 신호를 받아서 갈비사이근과 과로막이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로막이 바로 횡격막이죠. 그리고 갈비사이근이 늑간근이죠. 늑간근.
늑강근의 종류에는 외늑강근과 내늑강근이 있다고 했고요. 가로막은 바로 횡격막. 그래서 이렇게 그 pH 변화를 감지해서 호흡 조절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늑강근과 횡격막을 조절함으로써 호기와 흡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가나라가 맞으므로 1번이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 쌍떡잎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쌍떡잎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맥이 갈라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냐? 맞죠? 이렇게 그물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쌍떡잎 식물의 특징이죠. 관다발이 원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냐? 2번. 그쵸? 관다발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중심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죠. 3번. 수연뿌리개냐? 수연뿌리가 아니죠. 수연뿌리는 이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고요. 고등뿌리를 가지게 되죠. 4번. 꽃잎의 수가 4 또는 5의 배수이냐? 네, 그렇죠. 4 또는 5의 배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MH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MHC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데 관여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MHC인데요. 이것과 바로 MHC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MHC라는 그 복합체 위에다가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인식해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 세포다라고 한다면 이 세포독성 T림프가 가서 이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기작이 발생하고요. 항원지시 세포의 경우에도 MHC를 통해서 자기가 섭식하거나 감염된 바이러스의 일부 펩티드 절편을 이 MHC에다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T 헬퍼셀이 이를 인식해서 외부에서 다른 항원이 도착했구나, 얘를 항원 지시세포가 얘를 가져왔구나 라고 인식해서 이렇게 2차 면역기관에서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각각 B세포와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MHC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데 관여하는 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 항원을 세포 표면에 제시한다. 맞죠?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에서 이 MHC가 평소에는 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가 자기의 펩티드를 이렇게 여기다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이런 세포들이.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에 관련된 펩티드를 여기다가 그 탑재를 하게 되고 그걸 인식해서 여기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번은 맞는 말이고요. 답은 호중구는 MHC에 제시된 항원을 인식하여 활성화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호중구는 MHC 때문에 꼭 MHC로 꼭 인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 면역에 관여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봤던 대로 그 비만세포, 호영구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어서 뭐 염증 반응, 인터류킨 신호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혈관 소가도가 증가되게 되고 호중구나 단핵국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내재 면역에 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HC가 꼭 필요한 MHC에 관련된 건 아니고 호중구는 내재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 답은 1번 가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넘어가겠습니다.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슈반세포는 말초신경계에 주로 작용하는 뉴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슈반세포는 뉴런이 아니라 교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말초신경계에서 수초 형성을 하는 세포는 슈반세포이고 교세포죠. 중추신경계에서 수초 형성을 하는 교세포는 희소돌기 아교세포라고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시냅스에서 억제성 신호를 받은 뉴런은 초분극, 다른 말로 하면 과분극이죠. 당연히 시냅스에서 억제성 신호를 받으면 과분극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수초가 파괴되어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발성 경화증은 무엇이냐면 중추신경계에서 수초가 면역계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이 면역계 공격을 자기 면역계
의해서 자기 면역계가 자기의 수초를 공격하는 그런 질병을 그 질병이 바로 다발성 경화증인데요.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의 이런 조직을 공격하는 경우를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초가 손상되었으니까 신경 신호 전달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아미노산이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뉴런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다. 네,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탐산, 가바, 글리신 이런 것들이 흥분성이나 억제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흥분성이냐 억제성이냐 이거를 외우셔도 좋은데 좀 한정지어서 엄밀하게 기억하려면 중추신경계에서 흥분성인 그 신경 전달 물질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고 중추신경계에서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가바나 글리신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캠식물이 광호흡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있는데 광호흡이 무엇일까요? 광호흡이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기공을 닫게 되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기공을 닫으니까 산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산소 같은 경우에 루비스코라는 이런 효소에 켈빈회로를 돌리는 효소가 이 루비스코 산소 원래 같으면 이산화탄소 고정을 하는 핵심적인 효소인데 이 효소가 산소에 대한 친화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공을 닫아 고온 건조해서 기공을 닫아요. 그러면 산소가 쌓이게 되겠죠. 그럼 루비스코가 이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기공을 닫는 과정이 왜 일어날까요? 기공을 닫으면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광저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얘가 물이 싹 빠져나가서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O2를 소모하는 이런 광호흡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호흡의 과정의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CO2가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이 CO2 같은 경우에는 명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켈빈회로로 이어져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CO2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재료로 켈빈회로를 돌리려면 CO2가 필요를 해요. 근데 여기 광호흡을 해버리게 되면 CO2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광합성 과정에 있는 사용될 재료가 손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호흡을 최대한 어쩔 수 없이 기공을 닫으면 일어나게 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포식물이나 캠식물이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캠식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광호흡을 피하게 되었냐? 바로 시간적인 격리입니다. 시간적인 격리. 격리. 시포식물에는 뭘 택했냐면 공간적인 격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1번 보기에서 나온 엽육세포에서 CO2를 사탄소 화합물로 고정한 다음 유관속초세포에서 CO2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엽육세포랑 유관속초세포라는 공간적 분리를 이루는 거는 얘는 시포식물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캠식물은 어떤 식으로 하냐? 얘네는 밤에 기공을 열어요. 밤에는 그래도 온도가 낮으니까 기공을 열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CO2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CO2를 받아들이고 나서 얘가 밤에 CO2를 고정하고 그 탄소를 이 말산의 형태로 액포에 저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낮에 이제 기공이 닫히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액포에서 말산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피루부산으로 바꾸게 되면서 말산에서 피루부산으로 바꾸게 되면서 CO2를 켈빈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액포에서 다시 꺼내와서 피루부산으로 바꾸게 되면서 CO2를 꺼내오게 되고 그 켈빈회로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광합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격리를 하는 것이 바로 캠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밤에 켈빈회로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켈빈회로 자체는 무조건 낮에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명반응 산물인 ATP나 NADPH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켈빈회로를 돌리려면 CO2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로 NADPH와 ATP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반응을 통해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낮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켈빈 에러는 무조건 낮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낮에 일어나죠. 3번 보겠습니다. 밤에 CO2를 사탄소 화합물로 고정한 후 낮에 CO2를 방출한다. 그쵸? 이게 바로 캠식물에서 광호흡을 피하는 방법이죠. 사탄소 화합물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산이죠, 말산. 말산의 형태로 액포에 저장을 하고 낮에 CO2를 방출해서 켈빈 회로에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4번 다육성 줄기와 잎에 물을 저장한다 인데 이게 캠식물의 일반적인 특징은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광호흡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캠식물의 형태학적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호흡을 피하는 방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식물 호르몬은 중앙대에서 자주 나오는데 암기성이죠. 그래서 옆에 역할을 다 써놨으니까요. 이걸 보고 정답을 고르면 4번 앱시스산이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종자의 휴면이나 잎의 노화, 낙엽 이런 것을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효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어떤 게 있죠? 바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감신경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교감신경에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호르몬은 바로 카테코라민 계열에 속한 애이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당연히 혈당이 증가되게 되고요. 글리코겐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혈당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혈압이 증가하고요. 호흡률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소화 활동은 억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 다, 마가 되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런 fight or flight 반응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소화 이런 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카테코라민 계열의 호르몬에 대해서 이렇게 첨부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얘네들의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티로신 기원으로 티로신 하이드록실레이스라는 것이 작용해서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L도파가 만들어집니다. 이 L도파가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도파민으로 변형이 되게 되고요. 이 도파민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OH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메틸기를 달게 되면 에피네프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고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세균은 막성 세포 소기관은 없지만 핵막이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원핵 생물이니까 DNA가 핵양체의 형태로 세포질에 풀어져 있죠. 그래서 핵막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극한 서식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맞죠? 그래서 고세균은 호열성 세균, 호염성 세균, 메탄 생성균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대표적으로 있고요. 극한 서식지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3번 펩티도글리칸을 포함하는 세포벽이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고세균의 세포벽은 슈도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메탄 생성균, 고세균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고세균이 세균과 공유하지 않는 대표적인 5가지 특징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암기 꼭 잘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생물 문제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